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과거를 떠올려 보니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온 것 같네요.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무서운 인간을 만나 고생을 좀 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딸의 도움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다 서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말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60년대 한 시골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저는 국민학교만 나오고 바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의 밭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엄마가 그대로 가져가셔서 오빠의 뒷바라지 하는 데 쓰였답니다. 남녀를 차별하던 시대인데다 부모님이 아들이 최고다라고 매일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줄 알고 불만 없이 돈을 벌어 오빠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7살에 철이 들고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낀 저는 독립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셔서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그렇게 집안과 연락을 끊고 지내며 혼자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년간 가구 공장에서 일했고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마련했답니다. 여유가 생기다 보니 부모님이 생각나서 인사드리러 시골로 내려갔죠. 물론 화가 나 계셨지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안심하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꽤 많다며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88년도에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 결혼이 늦긴 늦었죠.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옆마을에 사는 남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집도 꽤 잘 살고 하는 일도 농업이 아닌 사업이라면서 전망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고 얼마 뒤에 그이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얼굴이 호감적으로 잘생겼고 말하는 것에서 성실함이 크게 느껴져서 이 정도 되는 남자를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울 거라 판단해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연인은 몇 달의 연애를 했고 둘이 너무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 양가 집안에서 허락해 주셨고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과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이가 하는 사업을 서울에서 해보겠다고 했고 제가 일하는 공장이 서울에 있으니 돌아가게 됐죠. 신혼 1년 동안은 아주 무탈하고 행복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줄 줄 알고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태아에게 안 좋으니 가구 공장을 관두게 해줬습니다. 여보, 나 능력 있는 사업가야. 처자식 굶길 일은 없으니까 공장 그만두고 태교나 열심히 해. 그래도 돼? 당신 혼자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나는 괜찮아. 가장이잖아. 당신은 앞으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아. 이 오빠가 모두 책임질 테니까. 그이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저를 공장에서 그만두게 했답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태교와 남편 내조를 하면서 비교적 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집안일을 엄청 시키시고 부려서 못하는 집안일은 없었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조기 교육으로 살림을 배운 것 같네요. 이듬해 딸아이를 낳게 되면서 육아와 살림을 하니 하루의 시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 건 예상했지만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딸아이를 달래느라 밤을 새운 날도 덜어 있었죠. 남편은 자기 딸이 태어나자 어깨가 더 무거웠는지 사업장에서 야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 했는데도 저희 딸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다면서 휴식을 줄이고 일에만 매달렸답니다. 딸의 돌잔치가 있던 날까지는 저희 세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이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해 남편의 사업장이 힘든 상황에 부닥쳤어요. 사업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래처를 빼앗기고 일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적자를 보게 됐죠. 안간힘을 써가며 버티려고 해봤지만 결국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접게 됐답니다. 에이씨, 망했네 망했어. 내가 일군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여보, 이미 망했으니 어쩌겠어. 기운 내서 다른 일 찾아보자. 나도 일할게. 뭐? 지금 너 나 무시하냐? 회사 말아먹었다고 등신으로 보이냐고?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래도 당신은 몇 년 잘 이끌고 나갔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자.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택하면 돼. 물론 나도 일할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일하면 우리 딸 시연이는 누가 키워? 애기를 누가 대신 키워주냐? 하여튼 생각 없이 말하는 걸 보면 무식한 게 팍팍 티난다니까. 남편은 사업이 망하고 나서 저에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시연인 베이비시터 구하면 돼. 이 여자야, 베이비시터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내가 알아서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할 테니까. 여보, 화가 난 건 알겠는데 자꾸 이기적으로 통보하고 그러지 마. 나 이런 말 듣는 거 거북해. 뭐야 이년아? 그이는 처음으로 제 뺨을 날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을 크게 울렸고 요람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당황스럽고 아팠습니다. 지금 나한테 손찌검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왜 내 속을 긁고 지랄이야? 입 다물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맞을 짓 하지 말고! 맞을 짓이라니? 당신 이런 인간이었어? 마누라한테 손대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냐고? 이 여편네가 돌았나 이씨. 어디 남자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한 대 더 쳐맞기 전에 딸 방으로 들어가라. 지금 내가 열받아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니까. 저는 더 화를 내고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이 무섭게 느껴졌고 놀라서 우는 딸아이를 돌봐야 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남편의 손찌검이 그게 끝이 아니란 걸 말입니다. 그날 따귀 한 대를 맞은 거로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크게 흥분했었으니 실수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핑계 같지만 그 시절 이혼하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았어요. 바보 같은 결정이지만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한 그이는 집에서 한 달 동안 술만 마시며 칩거 생활을 했답니다. 여보, 이제 술 좀 그만 마시고 일자리라도 알아봐. 이러고 있당 우리 시연이 기저귀 값도 모자라겠어. 인연이 지금 돈 벌어오라고 닥달하는 거야? 내가 잘나가는 사업가일 때는 침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녔으면서 쥐뿔도 없다고 하니까 바로 가르치려고 드네? 여편네, 너 나한테 혼 좀 놔볼래? 여보, 내가 가르치긴 뭘 가르쳐.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 길이 갑갑하니까 그만 정신 차리라고 한 거잖아. 안 되겠어. 내가 다시 가구 공장 나갈 테니까 당신이 우리 딸 돌봐. 그럼 되는 거지? 닥쳐! 이씨. 돈은 내가 벌어. 여자가 어디 남자 자존심 뭉개려고 그래? 닥치고 애나 봐. 살림이나 하고 집구석에 붙어 있으란 말이야. 그이는 성질을 크게 내면서 저에게 겁을 주더군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무서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남편이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는 걸 떠올리면 여전히 온몸에 소름이 돋는답니다. 아무튼 저는 집에서 살림을 이어갔고 남편은 무슨 일을 하는진 모르지만 매일 양복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여보, 당신 취직한 회사가 어디야? 그건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뭐하냐니.
그래도 남편이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궁금해? 그래, 말해줄게. 나 컴퓨터 쪽 일 시작했어. 시스템 관리하고 기계를 손보는 일 한단 말이야. 대충 알겠지? 컴퓨터? 당신 컴퓨터도 다룰 줄 알았어? 이 여자야, 나 사업하던 사람이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해. 나 오늘 늦으니까 알아서 저녁 먹고. 그이가 새로 취직한 회사는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 시간에 퇴근했어요. 처음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늦은 새벽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고 남편도 비슷한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그이가 주는 생활비도 적당히 했고 세 식구가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이었어요.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고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이 예쁘게 커가는 걸 보며 매일 행복했어요. 유일하게 소원이 있다면 딸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다른 문제로 속을 썩이더군요. 매일 새벽 3시쯤 들어왔는데 제가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이의 모습이 보이면 손이라도 흔들 생각이었죠. 이윽고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 선 두 사람은 진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그걸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자 역겨움이 몰려왔습니다.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는 남편을 아파트 안으로 보내며 바로 옆동으로 가더군요. 아파트 이웃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겁니다. 남편이 집 안에 들어오고 제가 두 눈으로 본 게 뭔지 해명해 보라고 했어요. 아, 당신 다 봤어? 그 여자 내 애인이야. 내가 옆동에 전세로 얻어준 거야. 뭐라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 직접 전세까지 얻어줬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 집 가장이라고 할 수 있어? 야, 목소리 낮춰라. 누가 들으면 내가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겠다. 원래 남자들은 애인이 있어야 건강하고 일할 맛도 난다고. 미친 인간아.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난 이런 식으로 못 살아. 당신이 딴 여자랑 그러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부부관계 유지할 수 없다고. 이 여편네가 또 맞을 짓 하네. 너 일로 와봐. 그동안 손 안 대니까 내가 만만해졌지? 그이가 제 뺨을 갈기자 저도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흥분한 그이의 눈에 광기가 보였습니다. 인간의 눈빛이 아닌 짐승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맹수의 눈빛 같았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튿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명령하더군요. 야, 그거 가지고 안 죽어. 나 속 풀어야 하니까 해장국 끓여와. 여보, 우리 이혼해. 나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 무섭고 증오스러워. 뭐? 이혼? 야, 내가 미쳤냐? 멀쩡한 가정을 깨버리게? 어차피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 있고 우리 시연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당신 시연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이게 장난하나 이씨. 4살 아니야. 아니, 5살이야. 이거 봐, 전혀 관심 없잖아. 시연이랑 놀아준 적은 있어? 시연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언제야? 이 여편네가 진짜 쥐어 터지려고 환장했나 보네 이씨. 야, 돈 버느라 정신없는 남편이 언제 애랑 놀아주냐? 아무튼 이혼은 꿈도 꾸지 마. 저는 한마디만 더 했다간 또 혼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딸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했답니다. 남편이 새벽에 퇴근해서 잠이 든 순간 집을 나왔고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일단 친정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버스에 오르기 전에 남편이 저희 모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웃기는 년일세? 감히 야반도주를 해? 내가 목말라서 깼더니 집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여보, 왜 나를 힘들게 해? 당신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잤지.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깼단 말이야. 나 저기 오는 버스 탈 거야. 당신한테서 벗어날 거라고. 그러자 남편이 따귀한 대를 날렸습니다.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쳐다보자 남편이 가족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다시 시선을 돌리더군요. 당장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자고. 난 가정 깨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당신 애인 있잖아. 그 여자랑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놓아달란 말이야. 애인은 때가 되면 바꾸는 거야. 근데 마누라와 자식은 바꾸는 게 아니지. 당장 일어나. 빨리 집에 가자고! 저는 그이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야반도주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한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다 못해 딸과 제가 있는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여보, 내 애인이 오늘 생일이래. 미역국 좀 끓여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에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나더러 전년 미역국을 끓이라고? 싫어. 당장 내보내. 이 여편네가 또 남편 가오를 짓밟네. 안 되겠다. 당신 오늘 좀 혼나자. 그이는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저를 마구잡이로 밟았습니다. 힘으로 상대가 안 되니 얻어 터지기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미역국 끓이라고 명령했고 저는 한울 수 없이 상간녀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남편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됐답니다. 자기야, 미역국 먹을만 하네. 오빠 마누라 솜씨가 좀 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데리고 사는 거야. 밤일은 자기가 훨씬 더 소질 있어. 아이, 몰라. 내가 좀 잘하긴 하지. 천천히 먹어. 이따 게임장 가서 한탕 하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오빠, 오늘 게임장 단속 나온단 말 있던데? 걱정하지 마. 경찰들한테도 뒷돈 줘서 게임장 입구에서 얼쩡거리다가 돌아갈 거야. 오빠, 그 게임장에서 실장이라고 했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야? 그런 건 왜 묻고 그래? 뭐 그냥 매출의 10% 번다 생각하면 돼. 10%? 오빠네 게임장 장사 잘 되잖아. 오빠 돈 많이 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전세도 쉽게 얻어줬잖아. 들어보니 불법 오락실에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90년대에 유행하던 사행성 오락실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이혼할 방법이 떠올랐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찾아가 형사를 만나 신고를 했어요. 제 남편이 사행성 오락실에서 일한다고 말이죠. 그이의 뒤를 밟아서 오락실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줬답니다. 그러자 형사는 팀을 꾸려 일망타진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오락실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모두 잡혀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찾아가 이혼하자고 말했지만 역시나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1년만 썩으면 되니 곧 찾아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도망쳐서 살면서 이혼 소송 걸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서 벗어나도 잡으러 오지 못하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재산이니 딸을 데리고 멀리 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제가 떠난 곳은 경치가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어요. 드넓은 들판과 논밭이 있었고 근처에 계곡까지 있어서 살기 좋은 것 같았답니다. 저는 부동산에 가서 새를 들어 살만한 집이 있냐고 물었고 잠시 후 혼자 사는 노인의 집으로 데려가 줬습니다. 2층 주택이었고 방도 넓고 깔끔했어요. 그런데 월세가 조금 비싼 게 문제였답니다. 저는 주인집 할머니께 가격을 깎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린 딸애가 있어서 당장 잠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 집이 딱인 것 같은데 이번 달만 조금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젊은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우는 거야?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애가 걱정이니 그냥 이 방 쓰게. 돈은 나중에 천천히 줘도 상관없어. 네? 정말요? 고맙습니다. 자네가 할 일은 찾았나? 여기서 얼마나 살진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밥은 벌어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여. 자네는 엄마잖여. 아, 네.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럴 거 없어. 내 밑에서 일하면 돼. 우리 집 앞에 큰 밭이 있는 거 봤지? 그건 내 거니까 자네가 내일부터 일하면 돼. 안 그래도 일손 부족했으니 서로 도와가며 지내보자고.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 내어주시고 일자리까지 주시니 저로선 영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딸님이 씻기고 좀 쉬어. 내일 새벽 5시까지 밭으로 나오게. 그래서 저는 딸을 씻기고 할머니가 가져다준 감자와 고구마를 먹이고 잠을 재웠어요. 저 또한 깊은 잠이 들었고요. 알람 소리에 깨어나 새벽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딱 맞춰 나왔네. 기대 안 했는데. 약속은 잘 지키는 모양이구먼. 당연히 지켜야죠. 할머님이 저한테 은인이나 다름없잖아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보고 잘 따라해. 모 심는 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야. 잘 봐.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모를 심었고 오전 내내 밭에서 시키는 일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점심을 먹는데 저에게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저는 숨기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괜찮으니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라고 하셨네요. 대충 그림 나오는데 뭘 숨기나? 자네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도망 나온 거 아니야?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 나이 돼봐.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인생이 보이니까. 저는 남편에게 손찌검 당한 것과 상간녀가 있다는 것까지 다 고백했습니다. 제가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알려드렸죠. 그러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럼 아직 이혼 전인 거네? 나중에 출소해서 자네 찾아오면 어쩌나? 그 경찰에 실종 신고하면 자네를 찾아낼 거라고. 저도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감옥에 있는 데다 제가 이혼하자고 요구해도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아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구만. 내가 변호사 하나 써줄 테니까 꼭 중에 이혼하면 돼. 자네가 출석할 필요 없이 이혼시켜줄 거야. 네? 정말요? 전 그렇게 이혼할 수 있는 걸 몰랐어요. 아무튼 내가 그 변호사 하나 써줄게. 자네 남편이 수감된 감옥이랑 이름만 알려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할머니는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남편에 대해 말해줬더니 전화 몇 통을 돌려 변호사가 찾아왔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놨고 지금은 도망 나온 상태라고 알려드렸죠. 그러자 소송으로 이혼시켜주고 위자료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감옥에 있는 남편과 남남이 됐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밭일이나 도우면서 살아. 다른 데 가지 말고. 네, 그럴 생각이에요. 어차피 갈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근데 자네 딸은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거야? 어린이집이라도 보내. 그 통학버스가 다니니까 친구들과 놀게 해주란 말이야. 네, 안 그래도 어린이집에 가서 등록하고 왔어요. 할머니가 월급 주시자마자 등록했어요. 아유, 잘했구만. 자네 딸 시연이는 꿈이 뭐라던가? 판검사가 되고 싶대요. 어릴 때는 꿈이 여러 번 바뀌니까 뭐가 될진 모르죠.
할머니는 저와 딸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모르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할머니가 막내 아들을 시골로 불렀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망해서 하는 일이 없다며 농사일이나 거들면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이 생기게 됐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에게 자신의 막내 아들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연엄마, 내 막내 아들 어때? 생긴 건 그래도 봐줄만 하지. 뭐 능력 없어서 사업 말아먹긴 했어도 그 본성은 착한 애야. 네, 저도 알죠. 성품이 훌륭하신 거 아주 잘 압니다. 그래? 그럼 얘도 돌싱인 거 알겠네?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지은 씨 이혼하셨어요? 아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한 거야? 여하튼 시연엄마, 내 막내 아들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잘 해봐. 네? 할머님, 그게 무슨... 아유, 할머니라고도 그만 불러. 이제부터는 어머님이라고 불러. 할머님은 진짜로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막내 아들과 저를 붙여주려고 매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저도 지훈 씨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둘이 술을 마셨는데 서로를 좋아하고 있는 걸 알게 되어 연인으로 지내게 됐답니다. 딸아이는 뭘 아는 건지 지훈 씨에게 삼촌이라고 불렀다가 그 뒤로는 아빠라고 불렀답니다. 아빠, 우리 엄마랑 언제 결혼해요? 빨리 우리 엄마랑 한방 쓰세요. 어? 시연아, 삼촌이 시연이 아빠가 되면 좋겠어? 당연하죠. 아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라고요, 아빠. 그래, 삼촌이 시연이 아빠 할게. 아주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 말은 프로포즈가 됐고 저희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하고 할머니, 아니 시어머니 2층 집에 신혼방을 차렸답니다. 딸아이는 뭘 아는 건지 제가 지훈 씨와 합치고 나서 한 번도 저와 자겠다고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아주 웃기는 말로 저희 부부를 까무러치게 만들었답니다. 엄마, 아빠, 나 동생 언제 생겨? 둘이 분발 좀 해. 뭐야? 시연아, 너 그런 말 누구한테 배웠어? 할머니한테. 아빠랑 엄마가 분발하지 않아서 내 동생 생기지 않는 거랬어. 엄마, 나 빨리 동생 가지고 싶어. 동생 낳아줘. 저와 남편은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는데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소원을 들어주려고 매일 밤 아주 화끈한 사랑을 나눴답니다. 하지만 이세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재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인간이 저희 밭에 나타났습니다. 절 지옥에 살게 했던 전 남편이었죠. 시골에 짱 박혀서 허드렛 일 하고 있었어? 여보, 오랜만이야.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그거야 뭐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하지. 우리 딸은 많이 컸나? 한번 보고 싶은데. 돌아가. 난 여기서 재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으니까 사라지라고. 아, 뭐 다른 놈이랑 합쳤어? 하여튼 뭐 기집 애들은 이게 문제야. 남자랑 헤어지면 다른 놈한테 가랑이 벌리려고 하지. 치, 그게 본능인가 봐. 감옥 다녀와도 달라진 게 없네. 쓰레기를 입에 물었구나. 아, 맞다. 당신이 불법 오락실을 신고해서 난 1년 동안 시궁창에 갇혀 살게 했지? 이거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네. 여보, 계속 거기서 반일할 거야? 나와서 나랑 대화 좀 해. 난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신고하기 전에 나가란 말이야.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신고를 해? 아빠가 딸 보고 싶어서 찾아오지도 못하나? 당신이 퍽이나 내 딸 보고 싶어 하겠다. 용건이 뭐야? 그래, 뭐 당신 말이 맞아. 난 처자식 같은 거에 신경 안 쓰는 놈이거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이 나한테 뽑아먹은 위자료 돌려받으려고 왔어. 여보,
내가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많은 위자료를 뜯어간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술 먹고 손찌검하고 바람 피워서 딴살림 차리고 날 인간 이하로 대했으면서 가장 노릇했다고? 내 딸도 당신이 바람난 거 다 알고 내가 얻어맞았던 것도 다 기억해. 그런 몹쓸 기억을 줬으면서 돈 달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그래, 뭐 주기 싫으면 주지 마. 근데 내가 몇 가지 조사해봤더니 이 논밭 주인이자 당신에게 집을 내어준 할망구가 있다며? 지금은 당신 시어머니지? 내가 그분 만나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일단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이 미친 인간아! 네가 내 시어머니를 왜 만나? 지금은 공갈 협박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그렇게 까불어도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저기 당신 새 남편 오네. 남의 처자식 빼앗아간 대가 물어내라고 해야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밭에서 나와 전 남편에게 당장 사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 남편이 가까이 다가와서 상황을 모두 파악했답니다. 여보, 이 남자가 당신 전 남편? 아이고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시연이 친아빠입니다. 제 딸 잘 지내죠?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닐 텐데. 여기는 왜 찾아온 겁니까? 아니 그거야, 내가 위자료를 좀 받아야 해서.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강제로 이혼한 것도 모자라 새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 걸 보니 내 속이 뒤집혀서요. 선생님이 대신 주실래요? 이 자식이, 네가 내 아내 괴롭힌 걸 아는데 무슨 위자료? 위자료가 그냥 위자료지 뭘 그렇게 따집니까? 그리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갈까 해요. 애가 새아빠 밑에 있으면 눈치 보고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보, 양육권 소송으로 내 딸 데리고 오면 어떨까? 전 남편은 뼛속까지 개자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의 실체를 모르고 결혼한 건지 제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 같아 몸서리치게 후회가 들었답니다. 실랑이는 이어졌고 새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며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돈을 주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로 했답니다. 좋아, 당신이 말한 위자료 줄게. 대신 다신 여길 찾아오지 마. 약속해. 아이고 선생님, 당연하죠. 뭐 각서라도 한 장 쓸까요? 전 돈만 받으면 바로 사라질 겁니다. 저는 새 남편에게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전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고소하고 괴롭히는 것보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는 게 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위자료보다 조금 더 많이 챙겨주면서 전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 가정은 평안을 찾았답니다. 세월은 흘러 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잘한 데다 하고 싶은 일이 판검사라며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로스쿨을 나와 검사가 됐죠. 똑똑한 딸은 저와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 정말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딸아이는 독립해서 한 도시의 발령을 받아 검사로 일하게 됐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가며 지냈어요. 저희 식구들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고칠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악연 중에 악연인 전 남편이 나타났죠.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희 부부에게 돈을 뜯으러 왔답니다. 아이 여보, 오랜만이야. 당신은 뭐 세월 지나니까 훨씬 더 예뻐졌다. 아이 근데 선크림 좀 바르고 일해야겠다. 피부가 새커멓게 탔다고. 네가 여길 또 왜 나타난 거야? 당장 안 꺼져? 아이 뭐 또 섭하게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시연이 친아빠인 날 보고도 반갑지도 않은 거야. 또 뭔데? 왜 찾아온 건데? 아이 당신 남편이 내 연락을 안 받네. 아이 그동안 3번 정도 돈을 받았는데 이번엔 돈을 안 주려고 쌩까나 봐. 뭐야?
내 남편한테 돈을 뜯어내? 그래. 내가 시연이한테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돈 붙여주더라. 참 순진하고 착한 놈이더라. 당신 결혼 잘한 것 같아. 이 구질구질한 쓰레기! 저는 밭에서 나와 그놈의 면상에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잽싸게 피하더니 저를 밀어 넘어뜨리더군요. 인연이 아직 나를 모르네. 너 예전처럼 쳐맞아보고 싶은 거야? 이 기생충 자식아, 우리 식구한테 떨어져! 싫은데 계속 우려먹을 거야. 네 서방이 돈 안 주면 네 자식한테 가서 진상 부릴 거라고. 공무원 짓을 못하게 방해할 거라고. 그이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 다시 일어나 그이에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곧 제 새남편이 뛰어나와 그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그만할 때도 됐잖아. 네 놈이 협박해서 실컷 뜯어갔으면 그만해도 되잖아. 아이, 당신은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어쩌지? 난 인연 때문에 인생 조졌거든. 그래서 피해 보상금을 계속 받아야겠어. 딱 1억만 내놔. 큰 거 한 장 주면 바로 사라질 테니까. 1억 같은 소리 하네. 더는 네 놈한테 놀아나지 않을 거야. 그동안 시연이와 내 아내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순순히 돈을 줬지만 더는 안 돼. 너 같은 쓰레기와 협상 같은 건 안 한다고. 우와, 이 자식 남자답네. 뭐 그럼 한판 붙어볼까? 그래, 이 자식아. 오늘 너랑 악연을 끊어버리고 말겠어. 두 남자는 서로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새 남편은 함부로 주먹을 지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밀치기만 했고 전 남편은 신이 난 듯이 주먹질을 사정없이 했답니다. 몇 대 얻어맞은 남편이 비틀거리자 전 남편의 주먹이 그이의 턱을 가격했고 뒤로 넘어진 새 남편은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그이의 호흡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때 전 남편은 두리번거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이런 젠장아, 돈도 못 받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니? 에이씨, 튀어야겠다. 전 남편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냅다 도망쳤어요. 저는 119에 신고했고 10분 만에 그이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 긴급수술에 들어갔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멀리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연락을 받고 오셨고 제 딸도 일을 중단하고 달려왔답니다.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던 거야? 시연아, 그게 네 친부가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 그 인간이 저렇게 만들었어. 뭐야? 그 술주정뱅이 깡패놈이 아빠를 저렇게 했다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놈을 잡을 생각은 못했어. 어디론가 도망갔다. 내 친부라는 그놈은 평생 우릴 괴롭히네. 엄마랑 나를 망친 것도 모자라 착한 아빠까지 저렇게 만들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은 수술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자. 제발 다시 깨어나야 할 텐데.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제 남편을 지켜달라고 했죠. 몇 시간 뒤 수술이 끝났는데 중환자실에서 상태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애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어요. 엄마는 할머니랑 여기서 아빠 지켜드려. 내가 그 자식 잡을 테니까. 시연아, 너 혼자 하지 말고 경찰들이랑 같이 잡아. 너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랑 여기 계세요. 나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복수 꼭 해줄 테니까. 딸아이는 병원을 나서면서 바로 전화통화를 했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쌩 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움직였어요.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남편 상태를 보더니 의사를 불렀죠. 그리곤 저희 고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의식이 돌아왔어요. 당분간 몸이 불편하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개인 병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가족 말고는 다른 면회객들 들이지 마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남편은 개인 병실로 옮겨졌고 저와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할 수 있겠어? 시연이는? 시연이? 바빠서 못 왔어. 바쁜 일 끝내고 온대. 그래? 설마 친부를 찾아간 건 아니겠지? 제가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셨습니다. 안 돼. 시연인 그놈 만나선 안 돼.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인간이라고. 여보, 시연이 검사야.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내버려둬. 그리고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그 착한 아이가 자기 친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무슨 말이 그래. 시연이한테 아빠는 당신 하나야. 그 인간은 쓰레기일 뿐이야. 시연이는 쓰레기를 치우러 간 거라고. 난 시연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이는 시종일관 시연이만 걱정하며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의 상처가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가 곧 퇴원했습니다. 또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을 검거했다며 경찰서로 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이는 외투로 머리를 가리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더군요. 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 전남편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높이 들더니 전남편의 뒤통수를 세게 날렸습니다. 아이씨,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네가 저 세상 보낼 뻔한 남자 애미지. 그리고 내 손녀의 할머니기도 하고. 이놈아, 네 놈이 감히 내 며느리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내 아들을 해치려고 해? 이거 아주 짐승놈이 따로 없네. 넌 네 딸을 키워준 내 아들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냐? 아이 거참, 할머니가 입이 걸걸하네. 이봐요 할멈, 내 처자식 데리고 사니까 상부상조할 겸 해서 돈 좀 달라고 한 거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다친 거고요. 저는 전 남편의 얼굴을 신발바닥으로 걷어찼습니다. 아이씨,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내 남편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 정도는 약하지. 더 패주고 싶은데 경찰서라서 참는 거야. 그리고 당신 미랑하려고 했다면서? 내 남편 그 꼴로 만들고 몰래 중국에 들어가려고 했다지? 에이 젠장. 그래, 미랑 좀 하려고 했다. 야, 따지고 보면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 된 건 모두 당신 탓이야. 당신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인생 꼬이기 시작했다고. 그래, 끝까지 그래야지. 당신이 이렇게 나와야 벌 받는 걸 보고 우리가 웃을 수 있단 말이지. 당신 새 남편 멀쩡한데 나한테 무슨 죄를 씌울 수나 있겠어?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내 딸이 당신을 과실치상이랑 협박, 스토키 등등 여러 가지로 김밥 말듯이 말아서 감옥에 보낼 거래. 감옥도 제일 빡센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내 딸이 끝발 있는 검사거든. 그게 정말이야? 야 시연아, 넌 애비 없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조용히 사건 묻어버려. 그러지 않으면 네 애미고 새애비고 할머니까지 다 내 손에 뒤질 테니까. 그 말에 딸아이는 경찰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검사라서 이 정도 부탁은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형사들이 우르르 자리를 피해줬어요. 그리곤 딸애가 검은 가죽 장갑을 꼈고 신발끈을 꽉 묶더라고요. 자, 기생충 아저씨. 나랑 제대로 붙어보자.
당신이 날 이기면 무죄로 풀어줄게. 난 뱉은 말 지키는 사람이니까. 인연이 애비랑 싸움박질 하자는 거냐? 오냐 좋다. 내가 이기면 합의하고 끝낸다고 했지? 그래 이 개차바나. 빨랑 덤벼. 야, 인간적으로 수갑은 풀어줘라.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어? 그러자 딸애가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전 남편은 바로 딸에게 주먹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격투기를 수련한 딸애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어쭈 피해? 이년아, 검사 나부랭이라고 폼 잡지 말고 너도 덤벼봐. 걱정하지 마. 내 발로 감옥에 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 남편이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팔로 막아내더니 그이의 팔을 꺾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급소를 세게 걷어찼더니 하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딸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두 팔과 다리의 관절을 꺾어버렸어요. 대자로 뻗게 만들고 그놈 배에 올라앉아 장갑 낀 손으로 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야, 내가 네 애비야. 넌 도덕 시간에 뭘 배운 거야? 나한테 아버지는 뒤에 계신 분이야. 당신은 애비가 아니라 암덩어리라고. 딸애가 날리는 따귀는 엄청 묵직했고 전 남편의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었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형사들이 들어와 말리고 나서야 시연이가 진정됐습니다.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당신을 각종 나쁜 짓을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 재판에 넘길게. 판사님한테도 빌어도 안 될 거야. 넌 쓰레기 중에 쓰레기니까. 나쁜 년, 감히 애비를 조패고 악담을 해? 나 아니었으면 세상 빛도 못 봤을려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그때까지 몸간수 잘하고 기다려라. 몸간수? 당신이야말로 간수 잘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센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내가 쳐넣은 놈들이 많은데 그 녀석들한테 특별 지시사항 내릴 거야. 매일 당신 괴롭게 해주라고 말이야. 니깎게 날 엿먹여봤자지. 야, 난 누구보다 끈질긴 인간이야. 아무도 날 이길 수 없다고. 네 가족들 내가 싹 다 망쳐주고 말겠어.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결국 전 남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구속이 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과 셋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된 걸 보니 세월이 엄청 빠르구나 생각했죠. 시연아, 오랜만이야. 신랑감은 전에 봤던 것보다 멋있어졌네. 엄마, 내가 눈이 좀 높잖아. 그래, 내가 네 친부랑 결혼한 걸 보면 내 눈이 팔에 달린 것 같다. 엄마, 지금은 최고의 남자랑 잘 살고 있잖아. 엄마, 내가 소식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뭔데? 내 친부 말이야. 교도소에서 싸움질하다 저 세상 갔대. 뭐? 인생이 끝났다는 말이야? 교도소 안에서 사기치고 다녔나 봐. 하여튼 문제가 많았는데 조폭이랑 문제가 생겨서 싸움질하다가 얻어 터지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대. 얼마 전에 연락받았어. 저는 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운 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식구들 앞에 해코지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네요. 속이 시원하다고 말해도 괜찮겠죠? 네,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이후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딸아이도 시집가서 여전히 검사로 일하고 있어요. 구독자님들 중 저처럼 매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아내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제 사연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이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만 막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